이번 라운드의 빅매치, 토트넘과 첼시의 런던 더비가 있었는데 첼시가 토트넘 홈에서 4대3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날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스코어는 이렇게 비등비등해 보여도 첼시가 전체적인 경기 주도권을 가져갔던 경기였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날 마레스카가 준비한 시스템부터 살펴보시죠. 골키퍼 산체스, 쿠쿠레아, 코릴, 바디아실, 카이세도의 백포라인, 그 앞에 엔소 페르난데스와 라비아가 투볼란트를 구성. 이선엔 제이든 산초, 콜파머, 네투, 최전방 니콜라스 잭슨이 배치됐습니다. 시작 포메이션은 이렇게 4-2-3-1이지만 공격 시 엔소 페르난데스가 높이 올라가 파머와 동일선상까지 전진. 왼쪽 하프 스페이스는 엔소,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는 파머가 공략합니다. 비어버린 한쪽 볼란트 자리는 오른쪽 카이세도가 인버티드 풀백으로서 안으로 좁히면서 원래 본인의 자리인 3선으로 돌아와 라비아와 함께 투볼란테를 형성해요. 후방엔 쿠쿠레아, 코릴, 바디아실이 남습니다. 이러면서 마레스카판 3-2-4-1 시스템이 완성되죠. 변형 백스리와 투볼란테를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후방, 그리고 전방에선 양쪽 윙어가 넓게 벌리면서 상대 수비 간격을 벌리고 그 사이 하프 스페이스를 엔소, 파머가 공략하는 형태입니다. 마레스카는 이 3-2-4-1 시스템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후방 빌드업을 중요시하는데 이번 경기에선 이 후방 단계에서 치명적인 실수들이 나왔습니다. 바로 백스리의 이 왼쪽 스토퍼 쿠쿠레아 쪽에서였죠. 이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첼시가 볼을 점유한 상황에서 쿠쿠레아, 코릴, 바디아실의 백스리가 하프라인 인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토트넘의 최전방 솔랑키가 볼을 가진 코릴을 향해 부분적으로 압박을 가하는데 코릴이 왼쪽에 있는 쿠쿠레아에게 볼을 넘깁니다. 그런데 이때 믿기지 않는 장면이 나와요. 존슨에게 엄청 타이트한 압박을 받았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쿠쿠레아가 미끄러지더니 그대로 존슨에게 볼을 내준 겁니다. 이게 첼시가 라인을 높이 올린 상태로 최후방 백스리 쪽에서 나온 실수다 보니 너무나 치명적이었어요. 쿠쿠레아가 흘린 볼을 가로챈 존슨은 그대로 파이널 서드를 향해 질주. 아까 코릴에게 압박을 가하던 솔랑키, 왼쪽에선 손흥민이 함께 달려갑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볼을 뺏긴 첼시는 전방 쪽에 올라가 있다가 복귀하느라 나머지 수비들이 이 3명보다 현저히 뒤에 있어요. 박스 외곽까지 침투한 존슨은 그대로 중앙을 향해 크로스를 방출. 솔랑키로부터 토트넘의 선제골이 터집니다. 경기를 준비한 마레스카 입장에선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는 실점이었죠. 심지어 몇 분 뒤 두 번째 실점도 비슷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첼시 후방 빌드업 상황, 왼쪽에서 쿠쿠레아가 볼을 잡는데 아까와 똑같이 존슨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믿기지 않게도 또다시 쿠쿠레아가 미끄러지면서 존슨에게 볼을 내주고 맙니다. 방금 전보다도 훨씬 높은 위치에서 볼을 뺏은 토트넘은 곧바로 박스 타격을 시도. 볼을 건네받은 쿠루셉스키가 박스 중앙까지 이동해 절묘한 슈팅으로 첼시의 골문을 꿰뚫었습니다. 쿠쿠레아에게서 순식간에 실점 2개가 나온 건데 이후 곧바로 축구화를 바꾸시는 걸 보면 축구화 쪽의 접지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전반 10분 만에 첼시는 순식간에 2실점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 2대0 상황에 대해서 염두에 둬야 할 점이 있어요. 하나, 첼시 입장에선 이게 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선수 개인의 실수에서 비롯된 문제들이었다는 것. 둘, 토트넘 입장에선 경기를 주도하면서 첼시를 압도해 얻어낸 득점이 아니라 순간의 기회를 잡아 얻은 득점이었다는 겁니다. 즉, 스코어보드에 표시된 점수는 2대0이었지만 시스템이 망가진 건 아니었기 때문에 첼시는 이 실수에 절망하지 않고 본인들의 축구를 계속 유지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역전을 노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첼시는 그걸 해냈죠. 그 희망의 신호탄은 왼쪽 윙어 제이든 산초가 쏘아 올렸습니다. 직전의 두 번째 실점으로부터 겨우 6분 뒤 첼시가 왼쪽 방향에서 공격을 전개합니다. 쿠쿠레아가 하프라인 위까지 전진해 측면 넓게 벌린 산초에게 패스를 넘겨주고 볼을 받은 산초가 파이널 서드로 들어갑니다. 이 상황을 자세히 보시면 산초 주위에 토트넘 수비가 3명이 붙어있는 상황이라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이때 이 선수 엔소의 움직임이 매우 좋았는데 엔소는 산초가 횡적으로 박스에 치고 들어갈 걸 알고 토트넘 수비를 끌어주기 위해 바깥쪽으로 달려갑니다. 엔소의 이 움직임 때문에 토트넘 수비의 무게중심이 순간적으로 엔소가 달려가는 방향으로 쏠렸고 그 덕에 산초는 횡적으로 드리블을 칠 타이밍을 얻게 되죠. 박스 중앙 공간으로까지 이동하는 데 성공한 산초는 박스 바깥에서 정확한 중거리 슈팅을 시도, 그대로 만회골을 터뜨립니다. 실수로부터 비롯된 실점 이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추격골을 성공시켰다는 건 첼시 선수단에겐 충분한 자신감을 심어줬어요. 1대2로 따라붙은 상황에서 맞이한 하프타임, 마레스카는 확실히 따라붙기 위해 새로운 전술 변화를 가져갑니다. 안 그래도 선발 출전했던 라비아를 부상 때문에 교체를 해줬어야 했는데 라비아를 빼고 귀스토를 투입했어요. 이러면서 전체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귀스토가 오른쪽에 배치되면서 바디아실이 왼쪽 자리로 옮겼습니다. 인버티드 풀백이었던 카이세도는 이전 자신의 3선 볼란테 자리로 완전히 이동했죠. 지금 이 전술 변화에서 한 명 갑자기 포지션에서 벗어나게 된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왼쪽에서 뛰었던 이 선수 쿠쿠레아예요. 마레스카는 전반전 토트넘의 수비 진영에서 한 가지 특징을 포착했습니다. 바로 토트넘이 수비 진영을 구축할 때 최후방 수비 라인과 그 앞 두 번째 라인 사이
그 두 수비 라인의 간격이 유난히 넓다는 거였죠. 우리가 흔히 포켓 공간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이 수비 라인의 간격이 넓게 벌어진다는 건 포스테코글루 전술에서 과거부터 여러 지적받았던 포인트였습니다. 마레스카는 토트넘의 이 벌어지는 포켓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서 기존 왼쪽 후방에 있던 쿠쿠레아를 프리롤로 전환, 비교적 자유롭게 전방 지역으로 올라가 파머, 엔소와 비슷한 위치에서 움직이도록 지시했어요. 이 전술 변화는 첼시에게 더 강한 공격력을 부여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첼시의 파이널 서드 공격 상황, 왼쪽 측면에서 산초가 볼을 잡고 있는데 여기 쿠쿠레아의 위치를 보세요. 공격형 미드필더인 파머와 동일선상 매우 높은 지역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쿠쿠레아는 산초에게 협력 수비가 나가면서 토트넘의 하프 스페이스가 열린 걸 확인한 후 이 공간으로 침투, 산초로부터 패스를 받습니다. 산초는 쿠쿠레아에게 패스를 넘겨준 뒤 골문 방향으로 전진, 쿠쿠레아의 리턴을 받아 유효 슈팅까지 기록하죠. 이런 식으로 쿠쿠레아가 공격 진영에 합류하면서 첼시는 더 많은 숫자를 박스 타격에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마레스카가 공격 때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림, 소위 말하는 가둬놓고 패는 축구가 나오기 시작해요. 바로 이런 그림이죠. 왼쪽 윙에 제이든 산초, 높이 올라와 공격 진영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쿠쿠레아, 그 외 기존 공격 자원들과 아래에 있는 지원 자원들이 토트넘 진영에서 깔끔하게 포지셔닝을 구축해 토트넘의 박스를 완벽하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볼을 잡은 산초가 상대 수비 라인을 벌리니까 또다시 하프 스페이스가 열리게 되고 이 공간을 향해 뒤에 있던 카이세도가 갑자기 전속력으로 뛰어가기 시작해요. 이걸 확인한 산초가 카이세도에게 패스. 카이세도의 갑작스러운 전진에 당황한 우도기가 황급히 태클로 막으려다가 박스 안에서 파울을 범하고 맙니다. 이 페널티를 파머가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첼시가 동점골을 기록, 2대0이었던 경기를 다시 2대2 원점으로 만들죠. 이후 파머가 개인 돌파를 하다가 수비를 막고 튕겨나온 볼에 엔소가 슈팅을 꽂아 넣으면서 역전골. 역습 상황에서 올라온 파머가 박스 안에서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4대2 추가골까지. 이 어택 모멘텀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반전은 토트넘의 몇몇 역습 상황들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첼시의 지배가 이어졌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축구를 볼 때 강팀들이 가지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회복력이에요. 축구 경기에선 어떤 일이든 생길 수 있습니다. 주전 선수가 의도치 않은 부상으로 갑자기 피치 위를 떠날 수도 있고 평소에 잘하던 선수가 갑자기 축구와 문제로 미끄러지면서 순식간에 이실점을 내주는 일도 있죠.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은 어느 때나 어느 팀에게나 찾아옵니다만 진짜 강팀은 이런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곧바로 자기 축구로 돌아올 수 있는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 마레스카의 첼시는 그런 회복력을 보여줬어요. 쿠쿠레아의 예상치 못한 실수로부터 비롯된 이 실점, 두 골을 먼저 내준 상황에서도 본인들의 축구를 펼쳤고 더 나아가 상대의 약점을 찌르는 새로운 전술 변화를 선보였습니다. 실수를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있을 정도의 체계적인 시스템. 지금 마레스카의 첼시가 프리미어리그 2위, 강력하다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죠. 반대로 토트넘, 포스테코글루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렸듯 저는 감독 경질이나 거취에 대해선 뭐라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 지 2년 동안 감독을 경질해야 한다는 뉘앙스로 얘기한 건 지금까지 테너는 한 명밖에 없어요. 다만 지금 포스테코글루가 보여주고 있는 축구에 대해선 토트넘 팬분들께서도 고민할 거리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양쪽 미드필더들이 모두 높이 올라가고 후방엔 두 센터백만 남는다. 양쪽 풀백은 안으로 좁히면서 2-3 빌드업 대형을 형성하고 하프라인을 넘어가면 더 높이 올라가서 메잘라처럼 움직인다. 이게 포스테코글루가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시스템인데 문제는 이 시스템이 어떤 경기에서도 바뀌질 않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2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똑같은 시스템, 2대2로 따라잡힌 상황에서도 똑같은 시스템, 심지어 2대4로 역전당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똑같은 시스템이라면 우리는 그걸 시스템이 아니라 아집이라고 부릅니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선호하는 마레스카가 후반전 추격을 위해서 포메이션에 변화를 주고 쿠쿠레아를 과감하게 위로 올렸던 것, 이 유연함을 피치 위에서 본 포스테코글루도 조금은 생각이 바뀌지 않았을까 기대해보겠습니다.